미분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라이프니츠. 여기서 나온 말이 컨티뉴움. 이게 컨티뉴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컨티뉴움. 여기에 대한 반대가 퀀텀입니다. 퀀텀? 우와! 미분이 되려면 연속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컨티뉴움입니다. 네. 그 컨티뉴움 하지 않다고 주장한 퀀텀. 불연속.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를 너무나 신봉한 또라이 같은 사람이 나와요. 요런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어릴 때 좀 불우하게 살았어요.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낳자마자 친정의 애를 버리고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가요. 근데 거기도 또 일찍 돌아가시니까 돌아왔겠죠. 네. 근데 뉴턴을 많이 때려요. 그리고 학교를 안 보내요. 아니 농사나 지어야지 무슨 지금 공부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외삼촌이 케임브리지 출신인데 아 누나 왜 그러시냐고 애 똑똑한데 학교장 추천서까지 받아왔어요. 외삼촌이 과외시켜가지고 케임브리지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턴은 어릴 때부터 그 돈에 대해서 너무나 그래가지고 엄마 돈을 한 푼도 안 받겠다 해가지고 알바 뛰어요. 어머니랑 안 좋게 지내다가 패스트가 벌어지면서 결국 고향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이 조금 반성을 하고 이제 지냈겠죠. 어쨌든 그 시기에 중력법칙의 대부분을 이미 20대 다 밝혀내요. 그런데 그걸 발표를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는 이 사람이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성격이 좀 모났어요. 싸움닭이야. 근데 이제 그 싸움닭이 그냥 싸움닭이면 좋을 텐데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또라이들이야. 그 이제 커피숍에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제 빛의 본질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입자냐 파동이냐 싸움을 이때 한 거예요. 네. 대가들이잖아요. 상대가 안 되게 한 방에 깨진 거예요. 케임브리지를 가서 칩갑니다. 한 20년 동안 연금술에 빠져 살았어요.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케인스가 뉴턴의 유고를 발견하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안 만났다. 20년 뒤에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또 그 아까 누구도 믿지 말라라는 그 고집센 영감들하고 싸운 사람이 나와요. 에드먼드 헨리라는 사람. 나오죠. 헨리의 성의 그 헨리. 지금 행성의 궤도가 타원인 건 이제 다 증명됐잖아요. 그러면 해성은 타원일까 아닐까 이제 해성도 행성이냐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논쟁을 하는데 자기는 그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엄청 마음을 상해가지고 천재과학자로 알려진 뉴턴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헨리가 이제 토로하는 거죠. 야, 학회 우리 선배님들 진짜 너무한 거예요. 후배를 갖다 좀 도닥거리지 않고 그냥 박살을 내니까. 프린키피아 서문 보셨죠? 네.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막 그래? 진짜 근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그 서문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 네. 궤도가 타원이라는데 야 그건 너무 이상한 이야기 하더라니까. 그 20년 전에 이미 다 했는데 야 보여줘봐. 그러니까 노트를 보여줘요. 근데 노트 이미 다 풀어놨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법칙의 초판이에요. 너 이걸 갖다가 왜 발표를 안 해? 야 이거 발표해봐야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심사할 건데 논문 심사할 건데 그러니까 난 그냥 조용히 살 거다. 연금 수리를 하면서 에드먼드 헨리가 야 내가 그럼 내 돈으로 출판해 줄게. 그게 프린키피아예요. 그때 뉴턴 나이가 45살. 첫 책을 그때 낸 거예요. 그때 영국인 평균 수명이 30살 정도.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기는 해요. 프린키피아가 아예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게 1687년. 그러면 이제 프린키피아 출판됐으니까 유명해져서 행복하게 살았다? 아니에요. 아니죠. 이 사람이 근데 정치에 또 휘말려요.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 바로 그 다음 해에 일어납니다. 이때 레볼루션의 말이 처음으로 혁명, 정치적 혁명에 싸운 최초의 사례가 이 명예혁명입니다. 그때 뉴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판장을 돌렸던 교수협의회 대표로서 왕의 대착에 맞섰던. 그래서 혁명의 그 1등 공신 정부에서 불러요. 영국의 중요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새 민주정부가 썼는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그레샴의 법칙. 또 이제 경제 이야기죠. 그렇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좀 어려워요. 아까 중농주의도 그렇지만 이게 영어로 하면 되게 쉬운 이야기인데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나쁜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나쁜 머니가 나쁜 돈이 착한 돈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drives out. 왜 그러냐? 그때 은화는 그냥 은입니다. 은. 자, 정부에서 은화를 찍어내요. 네. 그게 은이잖아요. 그러면 테두리를 긁으면 은가루도 은이야.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10g으로 딱 우리가 찍어냈는데 9g도 되고 8g 되고 심지어 7g밖에 안 되는 거지. 네. 이게 배드머니. 정부에서 방금 따끈따끈한 새 돈이 10g짜리가 굿머니. 그래서 정부에서 굿머니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결국 유통되는 건 배드머니밖에 안 되더라. 이게 얘기를 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 어떻게? 동전 보시면 테두리에 빗금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테두리를 긁어내면 표시가 나죠. 그렇게 만들면 공정이 복잡하잖아요. 네. 공정이 복잡하면 또 액면가랑 안 맞죠. 이 사람이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연금술. 그렇죠. 은 녹여서 붓는 거 잘해. 사진 보시면 이 사람이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영국의 런던탑에 전시된 뉴턴의 사진에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이 아니고요. 네. 영국의 금융혁명을 이끈 사람으로.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결국은 이렇게 성공한 것 같은데 이제 주식 사기 사건에 그쵸. 휘말려가지고 우리 같은 비트코인으로 돈 날려가지고 자기의 교수 때 받던 연봉의 한 200년치를 날렸다고 하죠. 뭐 그렇게 하면서 죽을 때 내가 그래도 전체 움직임은 다 계산할 수 있겠는데 인간의 광기는 모르겠다. 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프린키피아가 눈물로 출판이 되는데 네. 얼마나 눈물에 가득 찬 책인지는 이 두 가지의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초판 표지인데 초판 표지가 두 개예요. 잘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왼쪽은 두 줄이고요. 그러네요. 오른쪽은 세 줄이에요. 안 팔리는 거예요, 책이. 원래는 왕립학회에서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왕립학회랑 이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왕립학회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가 아까 내 돈 들여서 했는데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거야. 내 지금 자본이 플루레스 비볼리오 폴라스 복수의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일단 저래놓고 그냥 보따리 장사한 거예요. 어디서 팔아줄지 모르니까 저렇게 해서 손재본에서 판 거예요. 와. 근데 이제 해외 판권을 하려 보니까 네. 이거는 자기가 보따리 장사 안 되잖아. 그래서 누군가 하나 끼어야 돼. 샘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서점 출판사. 그래서 저는 해외 판본. 그래서 두 줄 본과 세 줄 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돌아다니는 책은 왼쪽 걸 거예요. 오른쪽 거는 초판본 중에서도 희귀본.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야 진짜 저 프린키피아 팔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구나. 제목에 보면 이상하게 필로소피의 프린키피아만 강조했죠. 자, 이 사람이 누구를 깠다고요?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쓴 책이 철학의 원리예요. 그게 프린키피아 필로소피아입니다. 네. 그걸 까려면 제목을 거꾸로 보이게 뒤집어 버린 거죠. 제목부터 깠네요. 네. 그러니까 뭘 깠느냐? 왼쪽이 철학의 원리 보면 프린키피아 필로소피아 위에 그러네요. 이게 보텍스의 이론이 나온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철학은 추상 철학이 아니에요. 뭐 회의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까느냐?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장면이다. 유체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요. 세숫대야에 보면 가운데 있는 원통을 놓고 돌린다고 치면 그 근처가 돌겠죠. 네. 그 돌아가는 유동이 계속 퍼져서 먼 쪽도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면 점성 때문에. 근데 그 전달되는 게 선형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해요. 그래서 외곽 쪽이 느립니다. 케플러의 법칙에 보면 먼 쪽이 느려지잖아요. 네. 비슷하죠. 주기가 그러니까 태양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근데 케플러의 법칙은 2분의 3승에 반비례해야 돼요. 안 맞잖아. 네, 안 맞아요. 유체 법칙에 따르면 안 맞아요. 실험을 다 해서 보니까 선형도 속도 감소하면 그걸 딱 곱해보면 나중에 제곱에 반비례해요. 케플러의 법칙이 어긋나잖아. 보텍스 아니라니까.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유체에 저항이 있다고 했죠. 유체에 저항이 있어야 운동이 전달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야, 저 해성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지금 가로질러 가야 되잖아, 보텍스를. 그러니까 저 저항이 있는 걸 가로질러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리고 저 저항이 있다면 결국은 저 유동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보텍스 이론의 맹점은 뭐냐면은 유체가 그렇게 힘이 전달되려면 저항이 있어야 되고 저항이 있다는 건 저항을 이겨야 되고 저항이 이겨야 된다면 결국 유동은 소멸할 건데 그걸 이 보텍스 이론이 설명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중력이라는 게 있어라고 하는 순간 원격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그렇죠. 원격으로 작용하죠. 근데 데카르트가 반대한 게 뭐죠? 원격으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접촉해야 돼. 근데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저항이 있어야 되고 저항이 있으면 소멸이 되고 그러니까 데카르트 지지자들은 소멸하지 않는 천상의 물질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믿는데 뉴턴파들은 도대체 천상의 법칙과 나의 법칙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보편 타당해야 된다고 해서 유니버설 그래비티 로. 그래서 유니버설이 붙는 거군요. 여기서부터 계몽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보편 타당. 여기서 계몽주의가 나와. 우리 왕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니들하고 달라. 뉴턴 이야기는 뭐냐면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냐. 하늘의 법칙과 내 법칙이 똑같고 그러면 왕과 귀족에 적용되는 법칙과 내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계몽주의가. 그 뒤에부터 이제 뭐 싸워요. 진짜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 이야기가 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데카르트와 이 뉴턴의 핵심적인 논쟁입니다. 와. 요걸 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등장할 때까지 싸워요. 아인슈타인이 싹 정리해 주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카페 프로코프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카페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가 지금 좌장이냐면 볼테르예요. 여기에 콩드레세, 달랑베르, 디드로, 루소 같은 이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하느냐? 뉴턴 역학을 공부합니다. 우와. 그 이유가 뭐냐면은 1727년에 뉴턴이 사망해요. 사망할 때 그 장례식이 열리던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왕의 장례식이 열리는 곳이에요. 우연히 거기에 볼테르가 참석합니다.
볼테르가 참석한 이유는 볼테르는 프랑스에서 꽤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귀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주변이 깐죽깐죽하다 보니까 귀족들한테 얻어맞아요. 얻어맞았는데 감옥에 갇혀간 사람은 볼테르. 깐죽거렸다고. 네. 맞았는데 신분사회 원래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잡혀가니까 너무 이제 세상이 싫은데 결국은 망명해요. 영국에 망명하는 그 순간에 뉴턴이라는 사람 장례식을 한대. 가서 봤어. 봤는데 왕이 묻히는 곳에 뉴턴이 묻혀. 근데 운구도 귀족들이 해. 울면서. 뉴턴 그냥 대학 교수 아니야? 그러면 뉴턴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기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펼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뉴턴의 철학은 단순한 역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데카르트를 깼던 거는 그냥 깼던 게 아니라 보편법, 그러니까 너에 작용되는 법칙과 나의 작용되는 법칙이 다르지 않다. 엄청난 보편 법칙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학의 계몽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프랑스 혁명의 바탕이 되는 계몽주의가 시작돼요. 와.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과장됐다. 뉴턴이 뭐 대단한 사람이기도 할 수 있지만 칸트가 케니스베르크에서 유명하게 된 책은 바로 일반 자연사와 천체 이론입니다. 저 책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태양계는 처음에 먼지였다는 거죠. 보텍스로 회전하다가 중력으로 뭉치기 시작해서 행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걸 나중에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수학적 이론으로 보강하죠. 그것을 우리가 어릴 때 칸트 라플라스 성운설이라고 배웁니다. 그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와. 칸트는 천문학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썼던 실천 이성 비판의 유명한 글이 있죠.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문점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도덕 법칙. 저게 저 사람의 칸트가 묻혀 있는 곳의 묘비명이에요. 와. 그래서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갖다가 사상적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 최초의 사람이 칸트입니다. 자, 그러면 칸트의 철학을 이어간 사람이 누구죠? 해겔. 해겔의 박사 한번 보실까요? 행성궤도론. 그러니까 철학자가 없었네. 그러니까요. 다 과학자네. 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철학을 뭘로 배웠나? 우리가 너무나 남을 쌓고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의 고작 500페이지 중에 76페이지만 보고 데카르트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칸트나 해겔의 어떤 핵심적인 논증이 뉴턴 철학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반성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철학을 뭘로 봐고 있는가? 너무 벽을 쌓다 보니까 리버럴 아츠의 전통을 잃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프린키피아를 썼던 뉴턴이라는 애송이가 어떻게 우리 데카르트 선생님을 까냐? 이때 논쟁은 네. 스스로 편지로 해서 싸워요. 많이 된 데가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횟수가 정한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분석한 건데, 이것을 갖다 이 시대를 리퍼블릭 오브 레터스, 편지 공화국이라고 부르고요. 와, 요즘 이 말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만든 위르겔 하브마스가 썼던 말이에요. 서로 치고니 받고니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갖다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철해서 내면 되죠, 책으로. 그것이 저널입니다. 그렇게 저널이 탄생해요. 최초의 저널이 주흐날 드 샤방. 불어를 제가 잘 모르죠. 주흐 하면 데이. 데이. 그렇죠. 그러니까 주흐날 하면 데일리. 샤방하면 학자들의 소식지. 그걸 쌓아서 저널이라는 게 탄생하죠. 그 다음에 불과 몇 개월 뒤에 런던 왕립학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여기서는 philosophical transaction. 여기서 philosophy라는 것은 자연 철학을 말한 거죠. 트랜잭션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학술 저널은 저널이 붙고 letters, communications. 와, 그러네요. 다 보면 우와. letters, communications, journal 그렇게 다 붙잖아요. 이미 그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리퍼블릭 레터스의 싸움에 휘말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할까 합니다. 라이프니츠, 슬픈 사람이에요. 미적분학에 대해서 이제 뉴턴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각자 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각자 교신을 했어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라이프니츠의 무대는 하노버라는 조그만 도시고, 네, 하노버. 뉴턴의 주무대는 런던. 하노버는 한 몇만 명, 뉴턴이 있던 데는 60만 명. 네, 너무 크죠. 네, 너무 크네요. 네, 너무 작은 도시가 큰 도시인데 하노버 그 자체가 또 국가였어요. 하노버 영주의 입장에서 우리 대륙을 좌지우지하는 학사가 내 밑에 이 조그만 도시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해줍니다. 처음에는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여기서 미적분학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뉴턴은 미적분학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뉴턴은 유율이라는 말을 써요. 유체에 대한 변화율. 영어로는 플룩시온이라고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조금 더 나갑니다. 미분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라이프니츠. 여기서 나온 말이 컨티뉴움.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반대가 퀀텀입니다. 퀀텀. 와. 우리가 지금 제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우와. 미분이 되려면 연속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컨티뉴움입니다. 네. 그 컨티뉴움 하지 않다고 주장한 퀀텀. 불연속.
우리가 뉴턴으로부터 상대성이 나온 것도 있지만 컨티뉴음으로부터 퀀텀이 나오는 그 시절이 이제 그냥 유체에 대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근데 이렇게 친해진 사람이 친하게 못 지내게 돼요. 이제 뉴턴이 새로운 책을 냈는데 아까 그 빛의 본질에 대해서 되게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빌빌했거든요. 그래서 네. 책 출판할 때도 지금 출판사 못 구해가지고 뭐 복수의 출판사인데 지금 보세요. 화려하게 칼라. 야, 샘 스미스가 근데 샘 스미스 또 나왔어. 맨 처음에 딱 자리 잡고 우리 있어요. 이제 출판사 하나 딱 정하면 이제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점이 있어요. 또 이제 피타고라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자, 무지개 색깔이 몇 개예요? 7개죠. 이 책 이전에 인류사 수천 년 동안에 무지개 색깔을 7개로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광학이라는 이 책에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루어져 있다. 7개 여야만 한다라고. 여야만 한다. 네, 보시면 무지개 프리즘 실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빛을 프리즘으로 하면 연속 스펙트럼이잖아요. 연속 스펙트럼에 무슨 경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100개라고 하든 1000개라고 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대충 구분해가지고 동양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5색 무지개, 서양에서는 6색으로 보통 봤어요. 근데 그 7개 여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 다시 피타고라스. 자, 도레파솔라시도가 한 옥타브죠. 그렇죠, 그렇죠. 도에서 도까지가 8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성 성분은 7개겠죠. 네. 그렇죠. 7개 여야 된다라고. 와, 이게 이렇게. 월화수목금토도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가 관측하는 천체는 7개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소름 돋아. 이 책 안에 진짜 도레미파솔라시도 해놓고 빨주노초 파남자를 대명해놓고 막 설명해 혼자. 케플러가 피타고라스 음계 그려놓고 뭐 제곱이 세제곱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와, 그래서 7이어야만 한다. 한다라고.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바이올렛이라고 하나 넣어가지고 이 색이 잘 안 있다. 보이는데. 이만큼 자신 있는 거죠, 이제. 네. 처음에 그 이야기 했을 때 얼마나 선배가 비웃었겠어요. 그렇겠죠. 어린 놈. 이 자신감이 있으면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와. 이제 누군가를 누르고 싶어져요. 그렇죠. 이제 데카르트는 깠어.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살살 올라와.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우리 주군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근데 하필이면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영국은 명예혁명이 되면서 그때 후사가 이제 끊겨요. 또 후사가 없으니까 이상한 또 독재자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왕위 계승률을 정해요. 그래서 먼 친척에 먼 친척을 막 정해놓아요. 그게 하필이면 하노버 이 사람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검증해준 사람이 라이프니츠였어.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야 나도 이제 좀 큰 무대에서 노나? 근데 이제 만만치가 않은 일이 벌어져요. 영국의 뉴턴 추종자들이 라이프니츠를 표절로 공격합니다. 표절로. 표절론. 영국이 1710년에 최초로 카피라이트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과학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하노버 영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영국에 가야 되는데 네. 영국의 지금 지배 세력과 지금 맞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를 보호하려면 나는 지금 라이프니츠를 연착륙 해야 되는데 버리고 혼자 가요. 그때 하노버에 있던 음악가가 하나 있었어요. 핸델이라고. 핸델이 법대출 작곡가라서 분위기를 잘 보니까 대세는 이쪽으로 기울었어. 그래서 미리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노버 영주한테 사표 쓰고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하노버 영주가 영국의 새 국왕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핸델이 쫄아가지고 수상음악을 작곡해서 화해했다. 그게 아니고요. 역사책은 반대로 기록합니다. 하노버 영주가 너무 기뻐해요. 하노버 영주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쫄았잖아요. 지금 인구 몇 망에 요만큼 하다가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서 하려니까 근데 영어를 몰라. 내가 그 주제도 안 돼. 근데 영국의 셀럽이 누구야? 핸델이야. 근데 독일 사람이 영국의 최고의 셀럽이야. 와. 얼마나 반갑겠어. 그래서 역으로 이용한 게 수상음악이에요. 와. 그러면서 영국 그 왕실에서는 조지 1세랑 핸델의 끈끈한 정권 결탁 이런 게 이루어지죠. 그만큼 핸델의 영향이 큰 거. 핸델도 뉴턴 옆에 묻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라이프니츠는 버려져가지고 결국은 장례식에도 아무도 안 가요. 너무 슬프다. 그래서 라이프니츠. 그러면 핸델은 잘 살았냐? 핸델은 뉴턴이 주식 폭망할 때 엄청 돈 벌었어요. 반대 매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귀족들이 다 망했잖아요. 네. 그럼 자기 오페라단 후원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종잣돈이 좀 있잖아요. 네네. 자, 주식이 폭락했어.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너무나 영국 GDP의 몇 배가 날아갔거든요. 네. 그걸 채권으로 받고 핸델이 그걸 채권으로 사요. 그걸 갖다가 일생 동안 거래합니다. 그래서 오페라단을 유지해요. 그런데 이제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안 입고 온 거예요. 전국 결탁하니까 귀족 쪽에서는 대항마를 데려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영화 파리넬리. 그때 교수 연봉이 100파운드 정도 되면 파리넬리가 1500파운드.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족들이 오페라를 가지고 싸우니까 일반 대중들의 관심은 멀어지죠. 그래서 둘 다 망해요. 그러면서 핸델은 뭘 하냐면은 오페라를 이상 못하죠. 그렇게 한 게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게 작곡됩니다. 그때가 핸델가 죽기 얼마 전. 핸델의 메시아는 그 고통 속에서 작곡한 거고
그게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핸델은 메시아로 알려져 있지. 핸델의 오페라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까 뭐 피가로의 결혼 이런 건 알지만 핸델의 오페라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핸델은 그래서 영국의 영웅이 되고 뉴턴 옆에 웨스트민스에 묻히게 되는 거죠. 뉴턴이 파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뉴턴이 승리했기 때문에 영국은 턴의 도그마에 빠진 굉장히 암흑기를 더 지냅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더 발달하겠죠. 이쪽에서는 칼을 갈 거 아니에요. 저 칼 간 사람들 좀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이 라이프니츠 파들은 가만히 있겠냐? 그 칼을 간 사람이 베르누이. 베르누이는 역사적으로 한 7명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아는 베르누이는 다니엘 베르누이고요. 큰아버지가 제이콥 베르누이, 야콥 베르누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수학자로 성공합니다. 동생을 꼬셔요. 나랑 같이 수학하지 않을래?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형제가 우애 있게 막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결별합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위협적인 거예요. 그 동생이 이제 요한 베룬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충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형 때문에 교수 임용도 안 되고 형은 대가가 됐는데 자꾸 따당하니까 어느 귀족이 제안을 해요. 나랑 같이 합시다. 내가 돈 다 줄게. 돈 다 주는데 연구 성과는 내 이름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로피탈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는 그 로피탈의 정리는 그 요한 베르누이가 한 거예요. 그게 밝혀진 건 한 200년 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트라우마 많잖아요. 근데 아들이 또 수학하겠다고 그러네. 다니엘 베르누이가. 아이씨, 너 수학하면 얼마나 배고픈지 아냐고. 아버님, 그러지 말고 저 의대에 갈 테니까 수학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같이 배운 사람이 오일러. 그러니까 요한 베르누이의 두 제자가 오일러랑 다니엘 베르누이예요. 절친이 됐겠죠. 근데 이제 다니엘 베르누이 의대에 진학했죠. 네. 메디칼 프로페서 바젤 대학의 의대 교수.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이 의대 교수로 성장을 했는데 수학에서 성과를 냅니다. 각종 상을 휩쓸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뿌듯하겠어요. 그렇지. 집에서 쫓아냅니다. 아들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쫓겨난 다니엘 베르누이가 그 아버지를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써요. 이 책입니다. 그 베르누이 정리가 나온 하이드로 다이나미카. 그 위에 보시면 다니엘 베르누이, 오른쪽에 JOHFIL, 요한 필스. 이게 필스가 라틴어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다니엘 베르누이.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이 책을 뺏깁니다. 뺏겨서 베르누이 정리를 자기 걸로 포장해요. 그래 놓고 이제 출판 연도를 바꾸죠. 자기가 먼저 출판한 걸 출판회사 협박하고 오일러 보고도 내가 먼저 한 거 맞지? 선언하라고. 그게 뺏긴 걸로 밝혀진 또 200년 걸렸어. 와. 지금은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니엘 베르누이의 이게 베르누이 정리 보면 속도의 제곱이 프레셔하고 그 포텐셜 중간에 있는 중력 포텐셜 합치면 일정하다예요. 아까 뉴턴이 라이프니츠나 데카르트 공개한 게 뭐라고요? 저항이 소멸된다. 유지된다. 네. 보존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에요. 컨저버티브하다는. 이게 뉴턴 역학에 대한 강력한 반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또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결국은 딴 거예요. 딴 거에서 경제학 법칙에서 효용이라는 거 만들어내고 그 감염법 역학 이론, 뭐 전염병에 확산되는 걸 방정식으로 풀거든요. 여러 가지 한 사람, 기체 분자 운동론도 한 사람이고.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뉴턴 바가 있었어요. 달랑베르. 이 달랑베르도 법대 출신이에요. 네. 똑똑해요. 수학자. 오늘 나온 분은 다 법대 이랬는데 그 이유가 아까 리버럴 아츠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학만 한 사람이 아니고 의학만 한 사람이 그렇죠. 다 한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백과사전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르샹스에 대한 그 레종, 이성과 과학에 대한 백과사전이잖아요. 윈너 소사이어티 모임이라는 건데 장스 그러니까 Peoples of Letters 그러니까 편지 주고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널로 되던 걸 전부 다 총집대성한 거예요. 이거는 역시나 뉴턴 역학 때문이겠죠. 자, 여기서 이 달랑베르가 대차게 베르누이를 3번 공격합니다. 첫 번째가 베르누이 가문이 확률도도 되게 유명한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설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동전 게임을 하면 정해져 있죠. 네. 2분의 1 확률. 네. 자, 그러면 2번을 해서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3번 같이 나오려면 8분의 1. 1이죠. 될 때마다 상금을 2배로 줘요. 자, 그러면 얼마를 걸겠냐 이거죠. 네가 건 상금의 2배씩 주겠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기대값을 하면 어떤 상금을 걸든지 간에 2배씩 곱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안 걸어요. 내가 100억을 걸었어. 첫 판에 나와버리면 100억 날리는 거예요. 근데 100억이면 할 것 같지 않아요? 네. 100원이면 하겠죠. 그렇죠. 그게 효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돈 거는 사람과 만족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건데 100억을 버는 사람한테는 110억을 버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굳이 내가 그 모험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100억을 베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100억은 베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로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어떤 사람한테 벌금 5만 원은 심각한 거지만 부자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그냥. 없잖아요. 이런 것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제안한 사람이 다니엘 베르누이. 있어요. 근데 반박한 사람이 달랑 베르누이. 좋아. 그 말은 맞는데 잘 보자고. 그게 한 1000분의 1쯤 되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애매해. 1000분의 1하고 100만 분의 1은 구분이 안 돼요. 1000분의 1이나 100만 분의 1이나 희박한 확률인데 내가 거기에 왜 베팅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역시도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확률 자체가 주관적인데 효용으로 기대값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맞서요. 그러고 의사였잖아요. 감염병 역학 이론은 뭐냐면 이때 이미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국에 갔더니만 영국의 그 천연두 예방하는 게 인두법이라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했던 법인데 천연두를 앓았던 사람의 고름을 네. 짜서 불어 넣어주면 예방이 돼요. 그런데 그 고름 때문에 5%는 죽어요. 그런데 95%는 면역이 되잖아요. 자, 이걸 확률로 계산을 막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염병 확률, 감염병 역학 이론을 막 쓰면 결국은 전 국민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근데 5%는 죽어.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다니엘 베르누이. 이 백신의 네. 기초 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달랑베르가 손들어요. 야, 그 5%는 어떻게 할 건데? 백신에 따라서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부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있죠. 했었죠. 그쵸, 그 내가, 이야기가 지금 보면 이때 한 거예요. 내가 와. 그 5%가 될 수 있는 확률이 1700년대 그 있으니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논쟁과 논쟁 때문에 제너의 종두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든 최소화시키는 위험을 해야만이 된다고. 네.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안전망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논쟁을 이때 한 거예요. 세 번째 붙은 게 저항이론입니다. 베르누이 정리, 멋진 보존 네, 법칙을 딱 네. 하면 유체 안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면 힘이 없어져요. 바람에 이렇게 손을 맞으면 힘이 느껴지죠. 네. 네. 그런데 베르누이 정리 쓰면 힘이 없어요. 모순에 빠진 거죠. 이게 규명되는데 또 한 1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차게 공격한 거예요.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베르누이는 유체 저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천상계를 유지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만유인력 법칙이 유지되려면 유체는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 이론에 일어났던 베르누이 법칙에 보면 잘 유지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적용하면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이 또 없어져요. 네. 그걸 갖다 규명한 사람이 달랑베르. 이건 달랑베르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싸움이 또 벌어져요. 근데 이 싸움에 끼어든 이상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카사노바. 카사노바. 자, 카사노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연애 행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똑똑했어요. 네. 베네치아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탈출하죠. 탈출하면서 유명한 문장을 남겨요. 그대들이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곳에 가뒀듯이 나도 그대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곳을 벗어난다. 카사노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파리로 이렇게 떠다 가보니까 그러니까 프랑스가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엄청 힘들 때였죠. 카사노바가 복권을 제안해요. 프랑스 정부 인사들이 다 비웃어요. 이미 해봤거든. 우리 해봤거든. 복권은 기대값이 누가 해도 정부가 이익이에요. 돈 버는 구조로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하도 복권이 안 팔리니까 채권을 끼어 팔았어요. 그 채권이라는 건 한정적인 수량이었잖아요. 네. 그걸 갖다 다수로 하면 나중에 아까도 채권 시세 변동에 따라서 역마진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용한 사람이 볼테르. 와. 볼테르가 영국에서 굉장히 깨친 거죠. 과학의 힘으로 살자. 그의 채권의 확률적인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볼테르가 귀족이 아닌데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와. 그래서 스위스의 성을 사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안 그래도 쫄리는 살림이 폭망해요. 볼테르는 유럽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 상황에 지금 카사노바 와서 선생님들 복권 한번 하시죠. 자, 또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딱 복권을 했는데 1등이 나와가지고 로또 1등 당첨 나와 첫 번째 싹 쓸어가면 어떡할 거냐. 바로 그거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복권 사는 사람이 훨씬 늘어날 거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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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달랑베르가 이래서 박수를 쳐요. 달랑베르가 베르누이한테는 대차게 까다가 카사노바한테는 그 말이 맞다고. 폭탄이 한번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게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로또 터진 데는 왜 줄을 서요? 하지만 저는 근데 2등점에서 하거든요. 베르누이도 맞아요. 베르누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는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큰 흐름이 있어요. 지금 네. 주류 이론이에요. 지금 말하는 달랑베르 이론, 이게 행동 경제학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폭탄은 피해고 로또는 이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피해요. 와. 카사노바는 그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그때서 복권을 하면서 대박을 칩니다. 심지어 이때가 1700 몇 년이잖아요. 부르봉 왕조가 무너졌죠. 소위 말하는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되는 그날에도 복권 추첨은 이루어졌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목이 날아가고 루이 16세가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 복권을 샀어요. 와. 그 소위 말하는 카사노바 복권이 일어났던 한 100년간 분석을 다 했어요. 1등 당첨 숫자는 고르게 분포돼요. 근데 사람들이 베팅한 건 웃겨요.
나폴레옹 생일이거나 뽑힌 숫자는 공평한데 사람들이 베팅한 숫자는 공평하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의 대결을 보시면 달랑베르와 데카르트 또는 베르누이가 어떤 식으로 라이프니츠가 역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또는 아무데나 가셔서 자동으로. 이 뉴턴의 우리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력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을 이해했던 이유는 그냥 사과가 떨어진다가 아니고 사과 이야기는 프린키피아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린키피아는 폭탄 이야기만 나오는데요. 네. 어떤 물체가 어떤 궤적을 그린지 데카르트는 그걸 보텍스라고 했지만 보텍스가 아니란 걸 하려면 그 궤도를 만드는 힘을 갖다가 증명해야 됐어요. 마법과 그렇죠, 같은 그렇죠. 힘을 갖다 도입을 한 거예요. 네. 원인은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중성미자를 찾아서 그렇죠. 계속 헤매듯이 아직도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네. 결국은 보면 포탄을 쐈을 때 세게 쏘면 어떻게 되나요? 멀리 가겠죠. 네. 네.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가요. 더 세게 쏘면 내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더 세게 쏘면 타원궤도를 그리겠죠. 더 세게 쏘면 중력을 벗어날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탄도 궤적이 되고 탄도 미사일 또는 우주선의 모든 로켓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이 중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구 중력을 벗어나 태양의 힘도 벗어난 최초의 인간이 만든 인공물체가 보이저호죠. 네. 보이저호에 이 그림이 실렸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과학은 딱 이 한 장입니다. 이 칼 세이건이 볼 때 이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영원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케인스 이야기는 뭐냐? 뉴턴이 1642년 출신, 그래서 1942년이 뉴턴 탄생 300주년이 됩니다. 네. 영국의 런던 왕립학회에서 뉴턴 탄생 300주년 기념 강연을 이 사람한테 요청합니다. 경제학자한테? 뉴턴을 이 사람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뉴턴의 아까 초고들 거의 다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 발표된 원고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기념 강연에 원고를 준비해요. 기념 강연에 그 원고가 뉴턴, the man. 굉장히 심플한 영어로만 쓰여 있어요. 와. 근데 문제는 42년에 전쟁이 벌어져서 기념 행사를 못 해요. 메이너드 케인즈는 45년, 46년에 죽거든요. 네. 그래서 죽고 나서 유고로 발표되는데 그 글이 되게 멋있어요. 거기서 뉴턴은 마지막 마술사였다. 왜냐하면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세계, 직접적인 충돌을 갖다가 거부하고 누구나 반대하던 신비주의를 도입한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턴이 도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과 관찰에 대한 훨씬 더 풍부한 사실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뉴턴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 케인즈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고용, 화폐, 이자에 대한 일반 이론. 경제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우리 데카르트 이야기 아까 하면 캔의 경제 이론 했죠. 네. 가만히 두라라고. 네. 시장에 맡겨두면 언젠가 회복된다고. 케인즈가 한 말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다 죽어. 그렇죠. 아니 얼만큼 걸릴 줄 알아서. 당장 급하면 개입을 해야지. 그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게 케인즈 경제학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요. 실업률이 놀라가죠. 높아지면 임금이 떨어지면 당연히 내가 좀 삶이 힘드니까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도 갈 것 같죠? 네. 안 해요. 그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점도 이야기를 해요. 끈끈하다라고요. 그렇게 이동하려면 끈끈하기 때문에 쉽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은 순리대로 할 수 있지만 어느 방향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리퀴디티 트랩에 빠져요. 유동성 함정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유동성을 공급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리는 안 그렇다니까요. 네네. 그 이야기가 케인즈에 나와요. 뉴턴의 역학을 이용한 거잖아요. 리퀴디티 이론은. 그리고 일반 이론이라는 말은 General Relativity Theory.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뉴턴 역학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성 네. 이론은 뉴턴 역학의 일부분으로서 빛의 속도로 가고 중력장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케인즈의 일반 이론도 시장 경제 이론이 틀리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하게 빨리 개입을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연방준비위원회나 한국은행 하는 거 보면 그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급하게 개입하고 빨리 빠지죠. 네. 그런 것들이 케인즈의 이제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즈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확률 이론을 또 해야 돼요. 네. 아까 말했던 달랑베르, 베르누이, 카사노바 이야기를 가장 잘 정리한 게 케인즈의 책입니다. 와. 0에서 100까지 가 있어요. 사람들이 평균으로 생각할 숫자에 3분의 1을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대충 0에서 100 중에 사람들이 평균으로 생각하면 50을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50의 3분의 2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계속 반복해보면 극단의 경우는 100이 될 수가 있죠. 100의 3분의 2는 67쯤 돼요. 그래서 67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극단의 경우는 67이 될 수가 있죠. 67의 3분의 2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계속 자르다 보면 0이 돼요. 영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렇죠. 뭔가 그렇다니까. 한두 번 계산하고 마음속에 나와 타협을 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상트베스르 역설이고 카사노바의 복근이에요. 와.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챗GPT한테 복근을 살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친구가 가장 인간답게 생각한다면 사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비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 인공지능은 이세돌한테 못 이길 것 같거든요. 모순적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렇네요. 우와. 이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모방한다면 그 모순까지도 모방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지금 챗GPT 시스템을 코페르니쿠스 시대로 돌려봅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나온 문헌들을 다 학습할 거예요. 네. 그러면 지동설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빈도가 높은 쪽에서 그럴듯한 답을 내야 되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생성형 알고리즘의 와, 핵심입니다. 그러네. 99.99%의 서적들이 심지어 성경부터 그렇게 된다면 천동설을 하고 지동설을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뒤집은 사람들이 의심하라. 100% 사람들이 믿어도 의심하라 한 사람 데카르트. 그래서 제가 데카르트를 뉴턴이 깠지만은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뉴턴 역시도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는 영국 왕립학회 전통을 이어서 서로 깠잖아요. 네. 이게 깐다는 게 서로 기계랑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일 로또를 살 것이고, 아예 오늘부터 로또 안 할 거예요. 역시나 비트코인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뉴턴과 핸델도 반대 매매했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와, AI에 대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앞서 살았던 과학자들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아무리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해도 평평하게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듯이, 그렇죠. 그 믿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긴 되게 힘들어요. 오늘 유체 배터리라고 제가 길게 이야기 드렸던 이 내용도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기도 했고 또는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 자체를 꾸역꾸역 견뎌나가면서 우리가 이까지 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조금 우리가 해피할 것 같아요. 어떤 천재들이 멋지게 해서 아름답게 세상을 산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밑바닥부터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했다면 결국은 요거는 조금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앞으로 삶도 우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민태기 박사님은 한 번씩 모셔서, 정기적으로 모셔서 또 다른 이야기 들으면은 어떨까라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또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어야 되니 그 부분도 저희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